대선 후보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물 잠김을 오히려 부추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이렇게 뭔가 특정 당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존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제가 재정학 관련된 내용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취지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정치, 종교, 그리고 젠더에 대한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뭐 특정 뭐 당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이미 어떤 경제학적인 재정학적으로 밝혀진 이론에 대한 거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게 바라보고 대응을 하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사 글자는 텍스트는 보여드리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냥 뭐 여당, 야당, 그냥 후보 이렇게만 할 겁니다. 자, 한국일보 사설을 가져왔어요. 제가 원래 이제 사설은 제가 좀 가급적 안 가져와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설이잖아요. 설.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잘 안 가져오는데 요즘 이게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21년 12월 28일자 신문이고요. 작성하신 기자님이 뭐 성함은 없네요.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들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이 매물 잠김 부작용을 되레 키우고 있다. 불확실한 공약이 시장 작동을 방해해서 집값 정상화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년 7월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리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1개월의 적용 유예 기간을 뒀다. 그러니까 원래 중과였어요. 원래 중과여가지고 최고 세율의 기본 세율의 10% 또는 20%가 가산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다시 10%포인트를 또 올린 거죠. 그래서 12, 20으로 바뀌고 22, 30으로 바뀌어서 기본 세율 45에다 30 더하면은 75, 지방소득세 붙이면은 82.5.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뭐 중중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미 중과는 2018년 4월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기대한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6월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자 중중과세율이에요. 다주택자 매물이 아예 잠겼다는 게 후보들의 인식인데 글쎄요. 제 영상을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거 중중과 된다고 해서 매물 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중과였기 때문에. 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따라서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게 지방세 포함이에요. 안 그래도 증여 등을 택했던 다주택자들로선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더 줄어든 셈인데 야당 후보는 23일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여당 후보도 즉각 1년 유예 조치를 거론했지만 당정이 반대하자 당선 후 유예 조치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왜냐면 이제 정부가 있고 이제 청와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정, 청 이렇게 있잖아요. 좀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현재는 여당에서는 줄이자라고 있고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럴 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야당은 원래부터 계속 줄이자였었던 거고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를 감당하고라도 매물을 출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서 정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기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재정부. 하지만 누가 당선돼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또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자 아예 매물을 잠기고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잖아요. 여당 후보도 중과 유예하자. 야당 후보도 중과 유예하자.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팔려고 했는데 중과 대상인 사람들은 그래? 누가 되든지 간에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7일 기준 338건으로 지난해 12월 7,545건의 5%도 못 미칠 정도로 거래의 빙하기를 맞고 있다. 이거는 그냥 동네 부동산 가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물건이 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좀 분위기 파악하려고 전화 드리고 하면은 이제 뭐 다들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일단 거래 자체가 돼야 되니까.
대출 규제 등의 영향도 있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공약 탓도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크길래 이거를 이렇게 안 팔고 버티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양도세 중과입니다. 중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8년 4월부터 됐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 양도분인데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일단 주택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여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한 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이거는 양도 당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되는 비조정이었는데 양도 당시가 조정이다. 그러면 중과 들어가는 거예요. 다주택자라면. 그리고 특별히 중과 배제 요건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가끔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취득 때 비조정이니까 중과 아닌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중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내가 중과를 맞는다. 양도세 중과가 된다. 그러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붙는데 2주택이면은 10%가 붙고요. 3주택 이상이면 20%가 붙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외울 것도 많고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21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이면 20이 붙고요. 3주택 이상이면 30이 붙어요. 외우기 좋으라고. 2, 3, 3. 고맙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여기에 만약에 3주택 중과가 들어간다. 그러면 36에서 7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 지방세가 붙어버리면은 이제 82.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82.5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죠. 항상 우리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 과세면은 대략 1,500에서 2,000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단독 명의, 공동 명의 여부, 그리고 필요 경비에 따라 다른데 단독으로 가정할게요. 단독 명의로. 일반 과세면은 1,500에서 2,000 나와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근데 만약에 2주택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얘가 한 4,000 나와요. 3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얘가 한 5,20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5,200 내게 생겼는데 여당, 야당 두 후보들이 다 줄여준다고 하니까 2,000으로 확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1억일 때, 1억일 때. 3억, 뭐 5억 그래버리면요. 줄어드는 금액이 뭐 몇천만 원 이상 돼버려요. 막 1억 막 단위 그렇게 돼버려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유리한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년 대선 때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해당 언론사는 말하는 거죠. 사설입니다. 사설 그냥. 후보들은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 명확한 입장을 내라. 이런 거죠. 결국 중과 정책을 포기했다는 건지 일시 유예 후 더욱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건지를 확실히 하라는 얘기다. 물론 이제 그 해당 언론사 이야기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정부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여기 네 줄은 여당, 야당 후보에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당에 말을 하는 거고요. 당에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한테도 말을 하는 거죠. 정부도 이제는 정책 일관성만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할 거면 빨리 중과 유예를 해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야지 이제 좀 시장의 매물이 좀 풀리고 거래가 좀 되면서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아이패드에서 태블릿에서 설명드린 거 이거는 이 매도자 입장이에요. 매도자 입장. 매도자 입장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죠. 매수자는 어떤 입장이냐? 매수자는. 매수자는 답이 안 나와요. 현재 지금. 왜? 대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출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리고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2014년부터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한 7년. 내년 되면 8년이에요. 이게 계속 쭉 가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부담되죠. 어떻게 사요, 그거를. 어느 특정 언론사 하나만 보면 좀 그러니까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이재훈 기자님이 작성을 하신 거고요. 날짜가 이재훈, 송채경화, 심우삼 기자님이 작성을 하셨는데 날짜가 왜 날짜가 없지? 있다. 12월 21일. 요즘에 하도 바뀌니까 날짜를 꼭 봐야 돼, 이게. 12월 21일. 한번 보죠. 자, 당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팽팽한 갈등. 그러니까 아까 당에서는 중과하자. 중과 유예하자. 정부에서는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22일 의원총회 어쩌냐 하고 이제 좀 이미 지난 뉴스긴 한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까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여당 후보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 당의 대표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론을 모으겠다라고 한 거죠.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줘서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판 거는 다주택자들 문제 아니냐. 근데 여기서 다시 내가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게 이거죠.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감면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여드려야 되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면 보조를 맞췄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국민이 아니래.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물을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했다. 뭐 저는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여당 후보는 현 정부 입장에서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 생각할 수 있고 그 점도 이해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도 당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자.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여당 대표는 현재 여당 후보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자면 뭐 가급적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럼 그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좀 그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다만 당내 찬반이 불분한 만큼 특위 구성을 통해서 냉각기를 가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당이죠. 여기 당은 현재 여당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 구상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불과 한 달 전에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던 여당 후보가 어디 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공시가격 꼼수를 통해서 보유세까지 낮추자는 여당 후보만 남아있냐. 선거를 앞두고 집부자 표 앞에서 야당과 점점 닮아가는 여당 후보. 그리고 이를 어쩌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참 가관이라고 밝혔다.
나름 좀 참고할 만한 기사인 거 가져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사회과학이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시는, 지금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을 하시고 뭐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일단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은 일단 한번 좀 볼까요? 나눠서 한번 봅시다.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제가 좀 하나 재정학 용어를 빌려서 하나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퉁쳐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이거를 세분화해야 됩니다. 세분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1주택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1주택자는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비과세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즉 만약에 매도를 할 생각이었다면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비과세 기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도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 넥스트 실거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못 파는 거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거는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매수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누가 받아줄 거예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큰데. 그렇잖아요. 맞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닌데 2주택자가 있어요. 나눠야지. 중과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조정 지역 또는 3년 내 매도. 다시 또 나눠야죠. 보유, 매도. 똘똘한 놈이면 보유, 그렇지 않은 놈이면 팔아야죠. 중과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단 기다려 봐야죠. 괜히 2주택 중과 맞아도 한 몇천만 원 손해보는데 뭐하러 굳이 일부러 먼저 팔 필요가 없잖아요. 3주택 이상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복잡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유형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는 유형을 나누면 안 되고,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보유세를 봐야 돼요. 보유세를. 그리고 보유하는, 이건 내가 이제 감당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혜택 가능한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치 봐야 돼요. 더 끌고 갈 거냐 팔 거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쪽은. 이걸 어떻게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죠, 이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퉁쳐가지고 합니까? 절대 안 되죠. 일단 시간 관계상 매도자 측만 봤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좀 더 단순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이게 안 되지. 설령 내가 마음에 들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지만 요 가격이면 내가 실거주 입장에서 사고 싶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돼 버려요. 자,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입장인데, 공통적으로 좀 보면은 일부 몇몇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기다리는 게 나아요, 지금 현재.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특히 이런 사람들 보유세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22년 6월 전까지만 기다려봐야죠. 그런데 딱 마침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 있죠? 딱 뭔가 타이밍이 맞는 거죠. 일단 최소한 3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사람이죠. 나온 지금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일부 경우 빼놓고는 기다리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형별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야, 이거 정말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줄어들 거냐? 그게 뭔가 신빙성이 있어야 내가 정말 기다리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여당 후보가 되든 야당 후보가 되든.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거예요. 중위 투표자 정리. 중위 투표자 정리. 이게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건데, 요거 작성하신 분이, 아이고, 무슨 피지비기가 나와. 죄송해요. 광고 정말. 일단 넘길게요.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네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다 읽진 않을 건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재정 건전성 못지않게 양극화,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같은 복지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재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할 때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정말 나름 공부 잘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번에 잠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 세무사 2차 시험 되게 좀 말 많은 거 아세요? 특정 과목에서 다 빵점이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 시험 봤었던 2009년, 2011년도도 약간 이상했었어요. 근데 뭐 넘어갑시다. 뭐 저는 세상에는 딱 두 가지만 게 없다고 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미련이 없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재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중위 투표자 정리,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양당 체제의 다수결 투표화에서 주민의 서로가 각기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양당은 과반수 득표를 위해서 극단적인 사업보다 주민소득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중도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철에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도층에 초점을 맞추면 양극단에 있던 투표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운스와 호텔링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왔는데, 양당제하에서 정당의 정강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왜냐하면 가운데로 모여버리니까, 다당제에서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른 왜곡이 크지 않다고 한다. 자, 우리나라는 양당제입니까? 다당제입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여당, 야당 말고 다른 당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당, 야당 거의 양당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 가까우면 중위투표로 모은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위투표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만약 대부분의 사람이 양극단의 선호를 가지고 있고 오직 한 사람이 중간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 경우 단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이 되고, 다수가 지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선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야, 할 거면 하고 말라면 하지 말어. 이게 딱 확실하게 예스, 노 돼야 되는데,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중간 회색 그레이 존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투표에 따른 시장 실패 현상인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신 상태에서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은, 그래,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이분이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기사를 양쪽 두 명이 사진이 똑같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설 가져온 거예요. 또 어느 한쪽에 있으면은, 야, 제네시스가 저 그럼 되게 싫어요. 그런 말 듣기. 자,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평소에 했던 행동을 보세요. 평소에 했던 행동. 최근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운데로 수렴하는 걸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행동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위투표자 정리 말고 여기 뭐 다수결에 함정해가지고 중간의 선호에 의해서 사회적인 의사결정,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케네스 에로, 이게 이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정말 그 시험에 최다 빈출되는 그런 건데, 이게 왜 좋냐면은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없다라는 것을 밝혀버렸어요. 그게 이제 되려면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모든 대안은 완전히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완비성. 시험비 진짜 많이 나는데. 특정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결과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비독재성. 그래서 뭐 이게 5개가 나오는데 막 5개를 막 외우고 그랬었죠.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이 중상모략에 나타나기도 하는 현실 정치를 얼마나 잘 설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로우의 정리는 민주주의가 결함이 많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되게 좀 이상적인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좋다, 저래야 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이상대로 가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자산 관리를 할까,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국제 정치잖아요. 국제 정치에서는 힘의 논리가 우선입니다. 오늘의 우방이 바로 내일은 적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일단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너무 한쪽으로 가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파레토 원칙이 나오고, 다수결 원리에 있어서도 함정이 나오고, 뭐 중위투표자 능력이 또 나오죠. 그리고 여기 콩도로스의 역설, 그 투표의 역설, 다수결이 만능이 아닌 부분인데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투표의 거래, 투표의 담화 잃어버리는 로그롤링, 포크 배럴, 이건 잘 모르겠다. 다수의 독재 논란, 다수의 횡포, 이런 것들 맞죠? 이게 이제 요 기사는 NI라고 있죠. Newspaper in Education 맞나? 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고 뭐 공부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재밌죠. 조회수는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너무 약간 좀 현실 정치만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스트레스 좀 받으시고 그러겠지만, 이왕이면은 그걸 보면서 좀 이런 것도 같이 좀 섞어가지고 조금 더 똑똑해지시고 조금 더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날것의 이야기는 저희 멤버십 특강 그리고 정규 과정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날것의 이야기는 제가 새롭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연회원 제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죠. 중요한 건 날것의 이야기를 말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고 감정에 휩싸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거 가지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서 내 자산 관리, 경제적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올바른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 확정은 아닌데 오늘 12월 29일 이 라이브 영상이 아마 21년도 라이브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남았긴 했는데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려서 일단 기회 될 때 인사를 좀 드릴게요. 올 한 해 특히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올해 좀 못 해봤던 거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매주 화요일은 좀 영상의 날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자이TV라든지 직방TV 나가서 별도 촬영하는데 그거는 그쪽 채널일 거잖아요. 저희 채널도 좀 외부 이렇게 인원을 제가 좀 섭외해가지고 별도 조금 약간 스페셜하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퀄리티 있는 영상을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명사초청 특강은 세무사 회계사님들 그렇게 자격증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만 배포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인터뷰라든지 어떤 다른 분들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들어보는 것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출연 문의 영상 메일을 주셔가지고
그분들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지금처럼 가급적이면은 사실 전달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똑똑해져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새로운 거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거 안 해봤던 거.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더 많이 배우시고 더 성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